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기술사 과학영남입니다. 지금 기본반, 토요 오후반 강의하고 있고요. 이제 시험 보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3교시쯤 되면 이제 슬슬 졸리기도 하고,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하자 생각을 하는 거고, 1교시에 도망 못 간 걸 후회하시고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시험은 그렇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1교시 못 봤더라도 갑자기 3교시에 홈런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이렇게 가방 싸고 가더라도 동요하지 마시고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승자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수업 받을 때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시는 분들 조퇴할 때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시험 공부하고 이제 있는 분들이 결국은 합격을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교시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손 댈 수 있는 문제와 손 댈 수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잘못 손댔다가 못 빠져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고 기본 문제가 한 3개 정도는 기본 문제고요. 1개는 좀 응용 문제, 2개는 상당히 좀 생각을 깊게 하게 하는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지하층 구조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좀 비교적 반가운 문제죠. 이제 개요를 보면은 이제 지하층 비상탈출구라는 말을 한번 써주시는 게 좋죠. 지하층 왜 도시의 뭐 고밀도, 뭐 심층화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주차장 지하가 지하철, 지하 공동구가 또 지하층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상탈출구는 지하층에서 양방향 피난을 목적으로 하는 비교적 소규모 건축물에서 유지관리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양방향 피난, 특별 피난기는 2개가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좀 비교적 작은 규모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건축물에서 필요하다. 근데 유지관리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죠. 이렇게 비상탈출구를 막아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개요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층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죠. 건축물이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된다. 그러니까 지하가 더 깊은 거죠. 우리 뭐 반지하라고 얘기하는데 다 보면 이런 걸 지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를 이렇게 다 쓴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거실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직통 계단 위에 설치해야 된다. 단 직통 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고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시설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 정도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연장, 단란주점, 당구장, 노래 연습장 등 이렇게 또는 숙박시설 중에 뭐 단란주, 유흥주 뭐 이런 것들 유락시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바닥 면적이 또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이렇게 피난 계단이나 특별 피난 계단 구조로 해야 한다. 되겠고요. 환기 설비 이게 나오죠. 거실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환기 설비. 또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은 급수저,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건 1개소 이상 설치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으시되 핵심 구조를 적고 그다음에 면적 간단한 용도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준비를 좀 해야지 쓸 수 있겠죠. 그다음 비상탈출구의 설치 기준. 뭐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보고 그랬을 텐데요. 비상탈출구 크기, 문, 그리고 위치, 높이, 비상탈출구 연결 부분, 피난 통로, 진입 부분 및 피난 통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로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논술을 해도 됩니다. 비상탈출 크기 0.75m, 유높이 1.5m이고요. 이런 내용을 쭉 적어주시고요. 그다음 결론은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는 피난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진입 부분 피난 통로가 뭐 적재물 같은 걸로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이 많죠. 현장 점검을 가보면 그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하층 이용자에 대해서도요,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구처럼 피난 경로를 뭐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이런 게 필요하다. 사실 그 다중이용업소 이렇게 가보면 공부하느라 잘 못 가시겠죠. 가보면 안내를 하잖아요. 보면 안내 표지도 돼 있고. 근데 이런 비상 탈출구 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필요하다. 저희가 이제 비상구와 비상 탈출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번 꺼내줘야 돼요. 근데 또 비상구에 대해서 막 쓰기 시작하면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이 결론에다가 비상구를 한번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비상구와 같이 이렇게 피난 경로, 뭐 소방시설 이런 것도 안내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법 문제도 자신의 의견을 좀 넣어주시는 게 좋은 득점이 되겠습니다. 화학 공장의 정량적 위험도 평가의 7단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7단계에 대해서 7단계라는 말, 그리고 정량적 위험도 평가인데 화학 공장이라는 말. 요게 이제 저희가 정성적, 정량적 위험성 평가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뭔가,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규정하는 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사실 127회에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사업장 위험성 평가의 절차,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공정,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나왔는데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5단계가 있고 마지막 기록까지 해가지고 끝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바로 다음 주에 됐는데 화학 공장이면서 또 7단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위험성 평가는 저희가 이제 많이 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했는데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위험성 평가의 큰 흐름은 비슷해요. 화학 공장에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저는 이제 여기 이제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제 큰 흐름 같은데 저희가 여기 현혹되면 안 돼요. 화학 공장이라고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화학 공장에 대한 거를 쭉 풀어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응용력이 필요하죠. 사전에 공부를 했더라면. 위험성 평가란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서 어느 정도의 위험한지 정량화하고 그 정량화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워서 사고를 연해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정량적 평가는 정성적인 위험 요소를 확률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정량적인 평가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써주시고요. 이렇게 위험도 평가 7단계로 했어요. 화학 공장, 건물의 식별 및 분류, 또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고의 확인, 잠재적인 컨시퀀스의 모델링, 건물 건전성 평가, 그리고 정량적 위험성 평가 필요성도 평가하고, 잠재 위험 사건 결과의 빈도를 계산하고 위험성 수준을 계산한다. 이게 이제 7단계 보고서 나와 있고요. 사실 거기에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 단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지침과 위험성 결과 비교를 하는 이렇게 한 번의 최종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법규에 나온 거예요. 위험성 평가의 절차, 고용노동부 고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지침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가지고 현장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가스기사 설비 설계동도 질 시간에 영향을 준 요소 및 방호구역 밀폐 시험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이제 뭐 거의 우리 소방기술사에 있어서는 A, B, C와 같은 내용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밀폐 시험에 대한 거 저희 이제 도어 펜 테스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계속 나와요 이게. 아주 너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 밀폐 시험에 이렇게 자주 나오나 가스개수화 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한다는 그런 용어로 소방기술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전에 이제 TEB를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많이 정착화가 됐죠. 이제는 도어펜 테스트예요. 그거를 이제 자체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진하는 소방기술사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쓰시는 거는 되게 어려움 없습니다. 서킹 타임에 이제
정의를 적어주시고 가스개사 약제가 방사되고 소활하고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농대 유지 시간이다. 특히 이제 신부화재인 경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화재가 진압됐어도 신부 쪽 그런 것 쪽은 아직 재발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소킹 타임을 유지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쇼킹 타임 하는데요. 쇼킹 타임이 아니라 소킹 타임 됐습니다. 밀폐 시험 보겠습니다. 소킹 타임 영향 인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물어본 문제죠. 계곡의 크기, 계곡의 높이, 계곡의 위치, 설계 농도, 방사 시간. 당연히 계곡의 크기가 크면은 소킹 타임 짧아지죠. 뭐 바로 다 약자가 세기 때문에요. 높이, 높이가 높을수록 누출량이 적다. 위치 있고요. 방사 시간. 설계 농도나 방사 시간 부분인데요. 농도가 높으면 어때요? 압력이 세서 빨리 이제 누출될 거고요. 방사 시간도 역시 단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방사하면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계곡으로 누출이 됩니다. 이게 영향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방어구의 밀폐 시험. 그냥 도어 펜 테스트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밀폐 시험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소화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계곡 밀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라든지 방어구의 밀폐 시험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 방출 시험 있죠. 풀 디스차지 테스트 또는 이제 그의 간이 테스트인 퍼프 테스트가 있습니다. 간접 시험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인클로즈 인테그리티 테스트에서 도어 펜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밀도 검사라고 해서 이제 NFP에서 도어 펜 테스트 하는데 NFP 2001에는 최소 12개월마다 시행하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6개월마다 시행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결론에 좀 써주셔야 돼요. 그냥 뭐 내용만 쓰면은 좀 전체적으로 중요 포인트가 빠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도어 펜 테스트 이제 출입문에 펜을 설치 가동시켜서 정합자 송풍장을 측정해가지고 누출배된 예상 약제 누설량을 계산하는 시험인데요. 절차는 이렇습니다. 너무나 뭐 잘 알고 계시고 뭐 암기법으로도 뭐 서론도가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이게 하시면 되고요.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는데 전량 방출 시험에 대체한 간접 성능 시험이고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도어 펜 테스트를 이제 처음에 건물을 완공한 시점에서 했을 때 누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뭐 케이블의 교환이라든지 내부의 뭐 환경이 바뀌었을 때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기적으로 시행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계속 그 실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어요?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겠죠. 도어 펜스 업자들이. 뭐 이런 건 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뭐 인명피해, 재산보호하는 거죠. 자, 보충량은 별도의 배관 노즐을 통해서 소킹 타임 동안 일정하게 방사를 권장한다. 보충량을 같이 방사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너무 그래서 누출이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 실드와 관련해서 다음 설명을 설명하시오. 실드 하면 저희가 뭘 알 수 있죠? 어디서? 차폐선 할 때 실드 한다죠. 실드선. 또 실드 친다. 그게 뭐죠? 실드 친다. 그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더 맹목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반대하는 것도 실드라고 하죠. 근데 복사 실드. 그럼 복사를 차폐한다는 개념이겠네요. 그리고 복사 실드 쓸 때는 연료속 변화. 이번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태어나서 처음 들은 내용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낯선 단어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복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알 수 있죠? 방사율이라든지 형태 개수를 알고 있죠. 방사율 형태 개수도 요소는 됩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내용에서 나온 내용은 좀 달라요. 열 전달의 하나인 복사에 있어서 열의 출력이 저하되는 요소가 복사 실드이고요. 방사율과 형태 개수 등이 이런 복사 실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렇게 형태 개수 저희가 많이 봤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복사 실드, 외국 논문집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나옵니다. 복사 실드의 개념, 레디에이션 실드에서 저항을 크게 해서 복사 열 전달을 감소시키는 물질, 레디에이션 실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사율이 높은 물질을 사용합니다. 복사 가림막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복사 실드에 따라서 연료속이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렇게 복사 가림막을 중심으로 Q1, 입실론 3.1, 입실론 3.2 해가지고 이 사이에 얼마나 연료속이 변화되는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식입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복사 실드는 열을 전달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모든 표면의 방사율이 같을 때 열 전달은 이런 결과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엡실론 1, 2, 3를 같게 놓고 했을 때 그렇죠. 열 전달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A분의 Q는 같은 값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 실드에 대한 열 유속의 변화는요. 그러니까 복사 실드, 즉 복사 가림막이 여러 개인 경우에요. 그래서 가림막의 수를 n이라 하면 공간 저항 개수는 n 플러스 1에서 이런 식이 나오죠. 이런 식이. 그래서 복사 실드 수에 따른 열 유속 변화. 두 번째 물어본 질문이었죠, 이게. 복사 실드 수에 따른 열 유속 변화. 실드 수가 이렇게 1개, 9개, 19개로 늘어갔을 때 차폐 효과가 50, 90, 95%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열 유속도 역시 차폐 효과가 많은 만큼 이게 감소를 하겠죠.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내용을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방사율 및 형태 개수 등에 의해서 연료속이 감소한다. 복사 실드 수가 증가할수록 복사 열 차폐 효과는 증가한다.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하나 이제 응용한 건데요. 소방관의 그 방열복들이 어때요? 색깔이 무슨 색이죠? 뭐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아주 은색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방열 방화복들입니다. 그래서 소방관의 방열복은 복사 실드 성능이 높고 복사 실드 수를 높인 그런 방열복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써봤습니다. 자, 내용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사율과 형태 개수로 이제 작성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함량 높은 답은 역시 근본적인 복사 실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원심 펌프 운전 시 발생하는 공동현상, 수격작용, 맥동현상, 에어 바인딩에 대해서 각각의 문제점과 방지 대책을 쓰시오. 갑자기 반가운 문제가 나왔죠. 복사해서 실드 치다가 여기서 또 반가운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또 이제 꼭 푸셔야 되는데, 뭐 결국은 뭐 물과 공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죠. 펌프가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펌프의 이제 흡입측하고 포출측, 그다음에 펌프 자체가 있죠. 흡입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죠? 공동현상이 되겠죠. 공동현상. 그 다음에 펌프 자체는 이제 맥동현상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펌프 2차 측에는 무슨 현상?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에어 바인딩은 이제 펌프의 일부분에서 이제 공기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펌프 자체와 배관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뭐 공동현상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뭐 물은 뭐예요? 비압축성 유체죠. 공기는 뭡니까?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정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줄었다가 늘었다 하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펌프 밀폐계 내에 에어가 차면 안 돼요. 그걸 막는 게 이제 공동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지 대책. 방지 대책이 이제 흡입벽 안에 물을 채우고 NPSH-AV를 크게 하고 NPSH-RE를 작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 안전 기준의 내용 기억나시나요? 얼마 125회인가 나왔던 문제죠. 이게 125가 113인가 좀 그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공기고임이 생기지 않는 구조, 즉 펌프 1차 측에 편신 내리자를 설치하고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펌프의 흡입관을 각각 다 설치하는, 하나로 묶지 말고요. 그런 내용이고, 펌프의 흡입식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위에 밸브를 설치할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얼마 전에 나왔던 시험이에요. 이렇게 공동현상을, 근데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어차피 25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줄이는 게 그것도 실력입니다. 수격작용, 흐르던 유체가 갑자기 정지하면 감속된 운동에너지가 압력에너지로 변환돼서 상류측으로 압축파가 이제 진행되어서 계속 왕복이 반복되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고, 그리고 배관이 이탈될 수도 있겠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배관 접합 방식이 뭐예요? 그렇죠. 그룹 조인트 많이 쓰죠. 그거 가공이 좀 잘못되면 빠질 수 있어요. 수격 현상에 의한 영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압력 상승 이제 공식이고요. 방지를 하려면 뭐 배관경을 크게 해서 유속을 낮춘다든지, 뭐 워러햄머 쿠션을 쓴다든지 이러면 되겠죠. 맥동현상. 맥동현상은 이제 송풍기 또는 펌프 운전 초기에 저유량 영역에서 발생되는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불안전한 현상이다. 이게 펌프가 이제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곡선을 이룰 때, 우상향곡선을 이룰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요즘 펌프는 뭐 워낙 좋아서 다 이렇게 우하향이어서 별로 없습니다. 근데 시로코펜, 송풍기 제연술배사 시로코펜은 여전히 이런 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맥동현상 어떻게 방지할 거냐? 문제점과 방지 대책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어 바인딩. 에어 바인딩은 이제 뭐 에어 포켓이라는 말도 쓰고, 에어 락이라는 말도 있고, 에어 바인딩이라는 말도 있어요. 에어 락은 어디서 쓴 말이죠? 무슨 수조? 네, 그렇죠. 압력 수조에서 나온 말이죠. 근데 이제 에어 바인딩인데, 이게. 바인딩은 뭐예요?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공기 때문에. 원심 펌프 내에 공기가 차 있으면 공기의 밀도는 물의 밀도가 작으므로 수두를 감소시켜서 승수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기가 찬 거예요. 펌프 안에.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펌프 내 공기에 따라서 부합이 형성돼서 송수가 불능하고, 또 공기가 있으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캐비테이션이 생기죠. 캐비테이션. 그렇게 해서 민폐로 손상될 수 있고요. 그래서 펌프가 공유전하면 펌프가 또 과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방지할 거냐? 입상관 최상부에 에어 벤트 밸브를 설치해서 공기를 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 및 배관 내 물 유출을 방지하고요. 펌프의 작동 전에 공기를 빼거나 자동 공기 제거 펌프. 펌프가 작동하기 전에 자동으로 공기가 빠지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펌프 설치 시 흡입 배관을 펌프 쪽으로 약 50분의 1 이상 오름 경사를 둔다. 오름 경사입니다. 공기 고임을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 바인딩까지. 이 문제는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의 발열량과 관련해서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첫째는 발열량의 종류가 뭐냐? 두 번째는 발열량의 측정 방법이 뭐냐? 저희가 이제 발열량의 종류는 그래도 연소 효율과 열 효율을 얘기하면서 고유 발열량, 저유 발열량 얘기해봤죠. 근데 발열량 측정 방법이다.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좀 쉽지 않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발열량에 대해서, 발열량은 단실량의 물질이 완전 연소했을 때 방출하는 열량이며 연소율이라고도 한다. 연소 생성물이 즉 H2O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 수증기. 기체인지 액체인지에 따라서 연소율은 다르다. 그러면 이 H2O에 따라서 고유 발열량이냐 저유 발열량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물의 영향이에요. 물의 영향. 자, 그래서 발열량의 종류는 이렇게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이 있습니다. 자, 고유 발열량은 연료가 연소한 후에 연소가스 온도를 최초 온도까지 내릴 때까지 분리하는 열량이다. 연소가스 중에 수증기를 응축하여 액체가 되며 이때 발생하는 열량까지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H2O가 액체 상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네? 자,
어떤 그 물질이 연소를 하면 H2O, 특히 뭐 이렇게 탄화수 관련된 것들은 결국 H2O가 나오고 CO2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H2O 상태가 뭐냐 이거예요. 자, 물이 증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열을 어떻게 흡수하죠, 흡수. 그래서 증발 장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열을 발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연소가스대 중에 수증기는 응축해서 액체가 된다는 거죠. 그 액체가 됐을 때, 그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그 열량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열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고유 발열량이 H는 저희 발열량에다가 응축률을 합한 값이다. 그죠? 우리는 이제 증발할 때는 539kcal를 얘기하지만 이거는 고유 발열량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발열량이 뭐냐? 고유 발열량에서 H2의 응축 잠재를 뺀 열량이다. 이걸 빼야죠. 이거는. 저희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에서 응축열 자체를 뺀 거죠. 그죠? 이거 이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액체가 아니라. 기체로 존재해요, 기체로.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방에서는 어떻느냐? 화학의 기본 개념은 이제 고유 발열량을 사용해요. 근데 소방에서는 화재가 발생되면 어때요? 다 수증기로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 발열량 개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분류해 주셔야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해보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직접 고유 저희 발열량을 다루지 않으면 이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발열량 측정 방법이 이렇게 열량 계산 방법, 뭐 이렇게 원소 분석에 한 방법, 공업 분석에 한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참에 공부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지를 몰랐죠.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일회성 문제가 될 확률이 높죠. 하지만 발열량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근반에 정확히 하시고 나머지는 종류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열량계 이렇게 봄배 열량계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렇게 자료에도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하 변화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것만 보시죠. 고체 및 액체 헬류의 고유 발열량 측정에 사용하고 1g의 시료를 용기에 넣고요. 전원에 의해서 순수 산소 20에서 35 기압에서 점화를 한다. 연료 실에 의해서 발생한 열이 봄배를 둘러싼 물을 가열한다. 이 부분을 온도 상승된 열을 연속적으로 측정해서 발열량을 측정한다. 좀 그렇죠, 이게. 제한된 그 용기 안에서 이거를 연소를 시켜가지고 물을 데우고 이걸 측정하는 특이한 방법이네요. 이렇게 이제 발열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켈스식 유수형, 그다음에 시그마 열량계. 원소 분석에 한 방법은 가연 3원소, 이렇게 탄소, 수소, 황 3의 연소를, 세 가지 연소를 열량을 각자 산출하는 방법이고, 고체 액체 발열량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기체할 때는 이렇게 뭐 일산화탄소, 수소, 포화탄소 이런 부분에서 전체 합산해서 발열량을 구하는 겁니다. 공업 분석에 한 방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가 불균한 물질과 수분 50% 이상 함유할 경우는 측정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공업 분석의 한 방법은 이제 폐기물의 3성분을 조성비를 통해서 발열량을 측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3교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때요? 내가 이제 풀고 싶은 문제들이고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야 돼요. 그게 기본기죠, 기본기. 저희가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뭐 건축물의 지하층 구조나 그다음에 뭐 지하층에서 비상 탈출구라든지 뭐 그다음에 나왔던 내용들 위험도 평가, 소킹 타임하고 밀폐도 시험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캐비테이션이라든지 뭐 수격작용 이런 건 기본적으로 풀어 주셔야 돼요.
그걸 못 해버리면 이런 걸 푸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늘 명심할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6문제 중에 최소한 3문제는 내가 자신 있게 풀고 한 문제 정도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동원하시고 모르는 2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풀면 돼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늘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한 가지 에피소드는 제가 이게 문제풀이 하면서 정말 나도 60점 맞고 합격한 게 맞긴 맞구나. 그래서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전 부분을 뭐 한 10몇 개의 차트를 다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시긴 하시되 정말 내가 자신 있는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해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합격의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800여 명이 시험 보는데 5명 합격자를 내는 이런 아주 좀 잔인한 시험이죠, 너무. 평균적으로 한 15명 정도는 내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도 5명을 뽑든 20명을 뽑든 중요한 거는 내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7개월 정도 시간이 또 다음 시험까지는 6, 7개월 동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셔가지고 적어도 6문제 중에는 4문제는 내가 손을 대겠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3교시 끝났으면 마지막 1시간만 버티면 오늘이 아니고 시험 볼 때 끝나죠. 마지막까지 시험 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나중에 다 면접반에 오셔가지고 저의 면접 지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1시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